이화 줄거리. 왕룽이 새로 산 땅은 그들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 큰 가뭄이 들어 무서운 굶주림이 시작되자 왕룽 일가는 먹고 살기 위해 남방으로 떠난다. 남방으로 내려간 일가는 왕룽은 인력거를 끌고 오라는 나머지 식구들과 함께 구걸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나간다. 그러나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든 고향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그나마 굶지는 않을 뿐 객지 생활도 궁핍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둘째 아들이 푸죽간에서 고기를 훔쳐온 것을 오란이 요리하고 있다. 이를 본 왕룽은 이대로는 아이들이 도둑놈으로 자라겠다는 걱정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13.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 살고 있는 빈민의 한 사람으로서 왕룽은 그날그날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시장에는 온갖 음식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비단가게 거리에는 그런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붉은 빛깔, 검은 빛깔 등 가지각색의 찬란한 비단천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공단이나 비로드 따위를 마음대로 골라서 그 부드러운 몸에 감았다. 그들의 손은 분결같이 곱고 향수를 뿌려서 꽃같이 아름다웠다. 집들도 마치 대골같이 크고 아름답다. 그러나 왕룽이 움막을 짓고 있는 이곳엔 참혹한 굶주림이 있고 몸을 가릴 옷도 충분하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밤낮 부자들의 향연을 위하여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야만 했다. 어린아이들도 밤늦도록 일해야만 했다. 온갖 기름때 묻은 옷을 입은 채 고달픈 몸을 침대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짚을 깔고 자야만 했다. 그리고 새벽이면 또 남보다 먼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비틀거리면서라도 그날 일을 시작해야 했다.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받는 대가는 그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빵 한 조각을 사는데도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산의 진미에 파묻힌 그들을 위해 여러 남녀 직공들이 겨울이면 두터운 모피를, 봄이면 가벼운 비단옷을 지어내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뻣뻣한 푸른 무명옷조차 간신히 얻어입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산의 진미로 잘 먹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왕룽은 그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듣기도 하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백발이 성성에도 인력거를 끌거나 석탄이나 무거운 나무를 손수레에 싣고 이 집 저 집으로 나르는 늙은이들은 자갈을 깐 큰 길은 걷기가 힘들어 등골이 휘고 힘줄이 험한 밧줄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음식에 잠잘 시간도 짧았다. 그래도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오란의 표정 같았다. 벙어리처럼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간혹 말을 하여도 음식 이야기나 돈 이야기 뿐이었다. 은전이란 말도 좀처럼 그들의 입에선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생활은 은전과 아무 인연도 없는 것이었다. 쉬는 때 그들의 얼굴은 성난 것 같았다. 그러나 성난 것은 아니었다. 몇 해를 두고 무거운 짐을 다루어 오는 동안에 윗입술이 자연히 말려 올라가고 이가 드러난 것뿐이었다. 그리고 눈자위나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수레로 살림짐을 끌고 가면서 수레에 실은 가구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괴팍하게 생긴 늙은이로군 하고 자기의 모습이라곤 생각지 않는 양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본 옆에 섰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가며 웃었으나 왜 그렇게들 웃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약간 멋쩍은 듯이 덩달아 웃으면서 혹시 누굴 성나게 하지나 않았나 하고 두리번거렸다. 왕룽의 움막 근처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움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여인네들은 수없이 아이를 낳아 누더기를 주워 모아서 꿰매 입히곤 남의 밭에 가서 배추를 훔쳐오기도 하고 곡물가게에 가서 쌀을 한 줌씩 훔쳐오기도 했다. 때로는 부근 산에 가서 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을 구해오기도 하여 그날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추수 때가 되면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 농부들의 뒤를 줄줄 따라다니며 마치 모이를 찾는 닭처럼 이삭을 주워 모았다. 그런데도 움막에선 아이들이 계속 자랐다. 연이어 죽고 또 낳고 해서 얼마나 낳고 죽었는지 그 부모조차 잘 모를 지경이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의 수요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아이를 낳으면 식구가 또 하나 늘었다고 걱정할 뿐이었다. 그들은 온종일 시장거리로 가게로 들로 헤맸다. 남자들은 몇 푼의 동전을 벌려고 어떤 일이라도 했다. 여자와 아이들은 구걸질이나 도둑질이나 소매치기나 아무 것이나 했다. 왕눈과 오랑과 그의 자식들은 이런 사람들 틈에 섞여서 헤매는 것이었다. 늙은이들은 그들 생활의 모든 것을 단념해버려 별다른 불평이 없었다. 그러나 사내 아이들은 나이 들어 청년기가 되면 가슴속에 불만과 불평이 넘쳤다. 그들의 운명을 저주하는 젊은이들은 울분에 섞인 말들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점차 가족이 불어남에 따라서 그날의 생활에 지치고 지쳐서 젊었을 때에 막연하던 불평은 깊은 절망으로 변하고 만다. 이렇게 일생 동안 소나 말같이 노동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간신히 남들이 떨어뜨린 찌꺼기로 연명을 해나가는 것이었다. 입 밖에 내지 못한 반항의식은 그대로 가슴속에 파묻혀만 있다. 어느 날 왕눈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움막을 의지하고 있는 높은 다만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이때는 기나긴 겨울도 거의 지나 이만하면 다가올 봄까지는 견뎌 나갈 희망이 보일 때였다. 움막 앞 길바닥은 눈이 녹아서 진탕이 되고 흙물이 움막 안까지 흘러들었다. 모두들 벽돌 조각을 주워다 깔고 그 위에 자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눅눅하고 기키한 습기 속에서도 아늑한 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눈은 어쩐지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식사 뒤에 바로 자리에 누워버렸겠지만 그날 밤은 거리에 나가 멍하니 서 있었다. 거기는 늙은 아버지가 온종일 담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움막이 떠나갈 만큼 시끄럽게 장난을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늙은 아버지는 며느리가 허리띠를 찢어서 만들어준 줄로 손녀를 묶고 그 한 끝을 쥐고 있었다. 계집애는 끈기리의 범위 안에서 비틀거리면서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고 걸었다. 이젠 계집애도 커서 어미 품 안에만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걸하는데 거추장스러워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맡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라는 또 아이를 베어서 계집애를 안기가 고통스러웠다. 왕눈은 줄에 매달려서 아장거리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넘어졌다간 곧 일어나 다시 걷곤 했다. 이렇게 봄 기운을 담은 산들바람이 그를 스치자 그의 마음은 갑자기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런 날은 밭을 갈기가 알맞겠군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내 말을 짐작하겠다. 나도 내 평생에 몇 번이나 이런 고비를 당해서 고향을 떠난 일이 있었다. 나중에 돌아가 뿌릴 씨앗도 구할 수 없는 처지도 있었지. 아버지의 말소리는 침착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고향으로 되돌아가셨어요. 그거야 땅이 있으니까 하고 늙은이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나도 그렇게 돌아가자. 금년에 못 가면 내년에 가자. 하고 왕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땅이 있는 한은 반드시 돌아가리라. 고향에 있는 그의 땅이 봄비에 촉촉히 젖어 씨앗을 넣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며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무엇이든 팔 게 있다면 난 그걸 팔아서 고향으로 가겠어. 늙은 아버지만 아니면 가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데 늙은 아버지와 어린아이들이 수백 리 길에 견딜 수 있을까? 더욱이 당신도 홀몸이 아니고. 오라는 밥그릇을 씻어서 움막 한 구석에 엎어놓고 자리에 앉아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계집애나 팔면 몰라도 어디 팔 것이 있나요? 왕눈은 기가 막혔다. 나는 죽어도 자식은 안 팔아. 그의 음성은 높았다. 나도 팔렸던 거려. 부모님들이 고향에 갈 노비를 마련하려고 나를 황부잣집에 팔았어요.
오란의 말은 한결같이 침착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 애를 팔겠단 말이오. 난들 그런 마음이야 있겠어요. 차라리 죽이면 죽이지. 나도 남의 종노릇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죽인들 소용이 있겠어요. 뼈아픈 노릇이지만 당신이 고향에 돌아가려면 팔 수밖에요. 난 안 팔겠어. 설사 이곳에서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왕룽은 다시 움막 밖으로 나갔다. 그로선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생각이 자꾸만 그를 유혹했다. 그는 어린 딸아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늙은 아버지가 잡고 있는 줄에 매어서 아장거리고 걷다간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걷곤 했다. 비록 이렇게나마 굶지 않고 먹기 때문에 제법 토실토실하게 자랐다. 그러나 아직 말은 못했다. 고향에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늙은 노파처럼 홀쭉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원기를 회복했다. 왕룽과 눈이 마주친 계집애가 웃음을 지었다. 내가 안아보지도 않았고 또 저렇게 방긋방긋 웃지 않는다면 팔 생각도 날 일이지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다시 고향 생각이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만큼 일하고 구걸질을 해도 겨우 그날 입에 풀칠밖에 못하니. 이때 어둠 속에서 그에게 대꾸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굵직하고 힘있는 음성이었다. 당신뿐인 줄 아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거리에 몇만 명이고 있소. 이렇게 말하면서 곰방대를 물고 나타난 사람은 두 집 건너 있는 움막집 주인이었다. 이 사나이는 낮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고 잠만 잤다. 그가 하는 일이란 거리가 번잡한 낮에는 운반을 허락지 않는 큰 집마차를 부리는 일이었다. 때때로 왕룽은 그가 새벽에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주 피곤한 듯이 숨을 헐떡이며 기어오듯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왕룽이 새벽녘에 일하러 나갈 무렵에 마주치기도 하고 그가 밤일을 나가기 전에 밖으로 나와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본 일도 있었기 때문에 왕룽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정말 그런가요? 언제까지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한단 말이오. 그 사나이는 곰방대를 서너 모금 더 빨고 재를 땅에 털면서 천천히 말했다. 그럴 리야 있겠소. 부자가 너무 부자가 되면 무슨 변동이 생기듯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면 또 무슨 방법이 생기는 법이요. 지난 겨울에 난 딸자식 둘을 팔아서 살아났소. 이해 겨울에도 지금 뱃속에 있는 것이 계집애라야 또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겠소. 이제 남은 애는 마다이 하나뿐이요. 세상엔 아이를 낳자 곧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나을게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질 때 살아나는 한 가지 방법이요. 또 부자가 자꾸 부자만 돼도 반드시 변동이 생기는 법이요. 그는 이렇게 말을 맺고 곰방대로 그들의 등 뒤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벽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소. 왕룽은 고개를 저었다. 난 딸자식을 팔러 갔을 때 본 일이 있어. 얼마나 돈이 흔한지 말해도 당신은 고지 듣지 않을 거요. 그렇지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저 집에서는 종놈들까지 은을 입힌 상아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종년들도 옥이나 진주 귀걸이를 하고 신발까지 진주 박은 것을 신고 다니고 어쩌다 흙이 묻거나 우리 같으면 흠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흠이라도 생기면 진주가 달린 채 그 신을 내버린단 말이요. 그 사람은 곰방대를 깊이 빨았다. 왕룽은 입을 벌리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이 담안에서는 정말 그렇게 호사를 하고 있단 말인가? 사람이란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요. 사나이는 그렇게 말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럼 일하러 가봐야지.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왕룽은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불도 없이 언제나 입은 그대로 벽돌 위에서 거적을 덮고 잤다. 움막의 한쪽 벽이 되어 있는 저편 담안의 흔하다는 금은보화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딸아이를 팔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일어났다. 저 애가 예쁘게 자라서 이런 부잣집 젊은 서방님 눈에라도 들면 잘 먹고 잘 입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파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 계집애를 판들 금은보화를 주지는 않을 게고 노자를 얻어서 고향에 간들 농사 지을 손은 없고 탁자나 침대 같은 살림도 살 수 없을 것이니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을 고향에 가서 굶어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첫째 밭을 갈 씨앗도 없지 않은가. 왕룽은 부자가 너무 부자가 되면 무슨 변동이 있다던 그 사나이의 말을 되풀이 생각해 보았으나 무슨 변동이 있는지 그로선 알 수 없는 일이었다. 14. 봄은 이 운막촌에도 찾아들었다. 이제까지 구골에 먹던 사람들도 때를 지어 가까운 들판으로 나가서 들나무를 캐기 시작했다. 이제는 남의 채소밭에 가서 훔쳐올 필요는 없었다. 매일같이 낡아빠진 옷들을 입은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함석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이나 부러진 칼끝 따위를 가지고 대나무 강줄이나 갈대 강줄이를 들고 들판으로 길가로 헤맸다. 그것은 돈도 들지 않고 구걸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양식인 것이다. 오란도 두 아이와 매일같이 이 무리에 어울렸다. 그러나 남자들은 전과 같은 일을 계속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 갔다. 해도 길어졌다. 햇볕은 더욱 따뜻해지고 때로는 소나기도 내렸다. 사람들 마음에는 욕망과 불만이 용솟음쳤다. 겨울 동안 그들은 묵묵히 일만 했다. 맨발에 집신을 신고 얼음과 눈을 밟으면서도 추운 것을 참고 해가 저물어서 움막에 돌아오면 그날의 품삯과 구걸로 얻은 끼니를 아무 불평 없이 먹곤 그 음식에서 부족한 영양은 잠으로 메웠다. 어른이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아무 말 없이 자버리는 것이었다. 왕룽의 움막도 그러했다. 다른 움막들도 그러했다. 그러나 봄이 되니 그들의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입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나긴 해의 저녁 무렵이 되면 그들은 움막 앞에 모여서 불평들을 했다. 왕룽이 겨울 동안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만약에 그의 아내가 보통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잘했다면 이웃의 아무개는 툭하면 계집을 두들긴다거나 또 아무개는 문둥병자고 아무개는 비적 두목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본대로 들은 대로 남편에게 옮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묻는 말에나 대답할 뿐이었으므로 왕룽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이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가 그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왕룽은 늘 자기는 그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전답을 가졌고 그의 농토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일은 고기를 먹어봤으면 혹은 좀 쉬어봤으면 또는 동전 몇 잎이나 가지고 내기 누름이나 해봤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가난과 고생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약간의 장난이라도 쳐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왕룽은 고향에 있는 농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느냐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 부잣집 높은 담 밑에 붙어 사는 그들 속에 끼일 가치 없는 인간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담 안에 사는 부자도 아닌 것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농토에 속해 있는 인간인 것이다. 만일 흙을 밟으며 봄이면 소를 몰아 밭을 갈고 가을이면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에겐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그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밭과 황부잣집에서 산 기름진 땅이 있을 뿐이다. 땅을 가졌다는 생각이 언제나 그의 의식 속에 잠겨 있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돈 타령이었다. 옷감 한 자를 사는데 동전 몇 잎을 주었다느니, 손가락만한 고기를 얼마에 샀다느니, 또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느니 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끝에는 의례껏 그 높은 담에 둘러싸인 부잣집 창고에 금은보화를 준다면 무엇에 쓰겠느냐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이었다. 만약에 저 양반이 갖고 다니는 금덩이가 내 것이 되고 허리춤에 든 은전이라든가 그 많은 첩들이 가진 진주라든가 그 큰 마누라가 가진 보석이 내 것이 된다면 이러한 금은보화를 얻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왕룽은 거의 좋은 음식이라든가 노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를 먹어보자든가 어느 골목의 찻집에 가서 한바탕 큰 노름을 해보고 싶다든가 혹은 예쁘장한 계집을 사보겠다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누구나 그 부자 양반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들도 편하게 지내보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불쑥 왕룽이 한마디 했다. 만일 나에게 그런 금은보화가 있다면 땅을 사겠소. 기름진 땅에서 해마다 좋은 곡식이 날 것 아니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왕룽을 비웃고 꾸짖었다. 야, 돼지꼬리를 들인 촌뜨기 보게. 이런 촌뜨기가 어디 있어. 이런 도시에서 돈 쓰는 재미를 전혀 모르거든. 평생 소나 당나귀 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일할 줄밖에 모르는 위인이야. 그들은 모두 왕룽보다 돈 쓸 줄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자격도 더 있다고 우월감을 갖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혼자 조롱을 받고서도 왕룽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처럼 큰 소리로 떠드는 대신에 속으로 이렇게 다짐할 뿐이었다. 아무튼 나에게 그런 보화가 있다면 기어코 땅을 사겠어. 언제나 왕룽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그리움은 더해갔다. 그의 머리에는 고향에 있는 그의 땅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이 도회에서 매일같이 보는 모든 것이 다만 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아무리 이상한 것을 보아도 그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느니라고만 생각했다. 예를 들면 거리에서 어떤 종이 조각을 받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왕룽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지 않았다. 그로선 이 도시의 성문이나 벽에 붙은 벽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종이에 어떤 말이 쓰여 있는지 몰랐다. 왕룽은 그런 종이 조각을 2번이나 받은 일이 있었다. 처음에 받은 것은 어느 날 마지못해 태워준 어떤 외국 사람에게서 하나를 받았다. 이 외국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크고 마른 나무처럼 후리후리한 사내였다. 눈은 깊은 불빛처럼 파랗고 얼굴엔 유달리 털이 많았다. 왕룽에게 그 종이 조각을 주는 손에도 역시 털이 많이 나 있었고 얼굴은 붉었다. 더욱이 오똑한 코가 마치 고물처럼 두드러지게 컸다. 왕룽은 그런 사나이에게 무얼 받는다는 것이 무서웠지만 그런 기묘한 눈이라든가 무서운 코가 더 한층 무서워서 거절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대로 받았다. 그리고 그 사내가 가버린 다음에 그 종이 조각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살빛이 흰 사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 있었다. 허리에 뱃조각을 둘렀을 뿐 벌거숭이였다. 수염이 난 턱을 어깨 위에 축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분명히 죽은 사람 같았다. 그 그림을 본 왕룽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궁금한 생각도 들었다. 그림 밑에 글이 쓰여 있었으나 그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왕룽은 그림을 움막으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였으나 늙은 아버지도 역시 무식하여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2 아이 놈까지 무슨 그림인지 알려고 끼어들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흥미있는 듯이 말했다. 옆구리에서도 피가 나네. 늙은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다. 이런 형벌을 받는 걸 보니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왕룽은 그 그림이 무섭기만 했다. 왜 그 외국 사람이 그에게 이런 그림을 주는 것일까? 혹은 그 외국 사람의 형제가 이런 악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부터 그는 그 외국 사람을 만난 거리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자 그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 오라는 신을 고칠 때 다른 종이와 함께 그 그림도 신발 밑바닥감으로 써버렸다. 그 다음에 왕룽에게 종이 조각을 준 사람은 아주 옷을 잘 입은 훌륭한 도시 청년이었다. 이 청년은 모인 사람들에게 종이 조각을 뿌리면서 외쳤다. 이 종이 조각에도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먼저 그림처럼 살빛이 희고 털이 많이 난 사람이 아니고 왕룽처럼 눈도 검고 머리털도 검은 푸른 무명옷을 입은 누런 가난뱅이였다. 그 죽은 사람 위에는 디룩디룩 살찐 사내가 버티고 서서 긴 칼로 죽은 사람을 마구 찌르는 그림이었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왕룽은 물끄러미 그림을 들여다보니 그 밑에 쓰여있는 글귀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곁에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대체 이 무서운 그림이 뭐요? 글을 아시거든 좀 가르쳐 주시오. 조용하시오. 저 젊은 양반의 이야기나 들어보시오. 다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왕룽은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말이었다. 여러분, 그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청년은 계속 부르짖었다. 여러분을 죽이고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이렇게 칼로 찌르는 사람들은 바로 부자들이요. 자본가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도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합니다. 이 사회에서 한없이 피를 빨리고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룽은 자신이 가난한 줄을 잘 안다. 그러나 가난한 원인은 다만 하늘이 때맞추어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몇 달이나 줄곧 내려서 홍수가 지기 때문이니 나쁜 것은 하늘이라고 생각했다. 햇볕이 알맞게 내리쬐고 비만 적당히 내려준다면 밭에 뿌린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 그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어째서 부자들이 맘대로 비를 좌우한단 말인가? 그는 궁금증이 나서 그 청년에게 물어보려고 생각했다. 청년은 구변 좋게 연설을 계속했으나 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참다 못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생님, 그럼 우리들을 압박한다는 부자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도 맘대로 내릴 수 있나요? 청년은 이 말을 듣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왕룽을 내려다보며 경멸하는 투로 대답했다. 참 기막힌 친구로군. 저 친구는 아직까지 돼지꼬리를 느린 촌뜨기를 못 면했구려. 사실상 비를 맘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내 말과 무슨 관계가 있소? 만약에 부자들이나 자본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나눠주면 우리들은 고루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오.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단 말이오. 듣고 있던 여러 사람들 속에서 환성이 올랐다. 왕룽은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땅은 역시 중요하다. 돈이나 음식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햇볕과 비가 알맞지 않으면 굶게 되는 것이다. 왕룽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내가 신을 고칠 때 종이를 쓰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이 조각을 얼른 받았다. 그는 움막에 돌아와 그 종이 조각을 오란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거 신발 고칠 때 쓰구려. 그리고는 전날과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가 저녁 무렵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움막 사람들 중에도 그 청년의 연설을 열심히 듣는 이가 있었다. 그들은 담 한 겹 사이에 둔 저편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고 그 담은 대수롭지 않은 벽돌담이라 자기들이 매일 집 나를 때 어깨에 걸치는 막대기로 몇 번만 건드리면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이었다. 봄과 더불어 품었던 새로운 불만이 움막촌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 연설하는 사람이 움막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 것처럼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몇 사람만이 가졌다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는 사상을 굉장히 선전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서 그런 연설을 들은 이 움막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저녁 때만 되면 그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이야기들을 했다. 더욱이 그들은 아무리 고되게 노동을 해도 조금도 생활이 나아지질 않으므로 힘께나 쓴다는 젊은이들 가슴엔 겨울 동안에 내린 눈이 녹아서 물이 넘쳐 오르는 강물처럼 거세고 난폭한 욕망을 아는 불평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왕룽은 이런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짓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불평과 분노를 느끼며 형용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으나 그의 가슴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만으로 가득했다. 항상 끊이지 않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이 도회에서 왕룽은 또 그가 이해 못할 새로운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빈 인력거를 끌고 손님을 찾고 있을 때 이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때의 군인들에게 붙잡혔다. 붙잡힌 사람이 무엇라고 반항을 하니 무장한 군인이 그의 턱 밑으로 총칼을 내밀고 위협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왕룽이 놀라서 바라보자니 또 한 사람이 붙잡혔다. 그들은 그렇게 자꾸만 여러 사람들을 붙잡았다. 이렇게 붙잡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처럼 막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욱 놀라서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또 한 사람이 붙잡혔는데 그는 왕눈과 같이 담 밑에서 움막살이하는 이웃 사람이었다.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던 왕눈은 그제야 덮어놓고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줄을 알았다. 그는 자신도 그렇게 끌려갈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허둥지둥 인력거를 옆골목에 끌어다 놓고 옆에 있는 더운 물을 파는 가게로 들어가 군대들이 지나갈 때까지 큰 가마솥 뒤에 숨었다. 얼마 후 군인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그는 마음 놓고 일어서서 가게 주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늙은 가게 주인은 솥에서 올라오는 더운 김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며 예사롭게 대답했다. 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 게지. 왜 자꾸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쟁판이니 아마 내가 죽은 뒤에도 그럴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을 끌고 가요? 이제 끌려간 한 사람은 내 이웃집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쟁을 알지도 못하는데. 왕눈이 놀라서 반문했다. 늙은이는 가마솥 뚜껑을 밀어젖히면서 대답했다. 저 군인들이 어디로 전쟁을 나가니까 침구라든가 총과 탄약을 운반할 일꾼들이 필요해서 자네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어디서 왔길래 이런 일을 모르나? 여기선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닐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왕눈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물었다. 품삯은 얼마나 주나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나요? 늙은이는 나이도 많거니와 물 끓이는 가마솥 이외의 일에는 아무 흥미도 없고 세상 일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대꾸했다. 품삯은 주지 않지만 매일 굳은 빵 두어 조각은 주지. 물은 몸물을 퍼마셔야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두 다리가 성하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의 식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왕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물었다. 식구가 어떻게 되든 군대가 그런 걸 아나. 알아도 모른 척 할걸. 늙은이는 왕눈을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하곤 물이 끓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김이 구름같이 피어올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늙은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늙은이는 친절했다. 길거리에 다시 군인이 나타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창너머로 내다본 늙은이는 다시 왕눈에게 일러주었다. 군인들이 또 왔군. 좀 더 숨어 있구려. 왕눈은 한동안 더 가마솥 뒤에 숨어 있다가 군인들의 구두소리가 저쪽으로 멀리 사라지자 곧 거기서 뛰어나와 불이 나게 인력거를 끌고 움막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오라는 길거리에서 주워 모아온 푸성기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왕눈은 숨을 헐떡이며 오란에게 있었던 일, 거의 붙들릴 뻔했던 이야기를 했다. 왕눈은 이 새로운 공포로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듯했다. 자기가 전쟁터에 끌려갔더라면 아버지와 남아있는 식구들은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전쟁터의 죽음이 될 것이고 고향의 그리운 농토를 다시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웠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오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저 계집애를 팔아서라도 고향으로 갈 테야.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오란은 한참 생각하고 나서 무감각한 말투로 말했다. 며칠 더 기다려봐요. 이상한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왕눈은 그날부터 낮에는 결코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빌려온 인력거를 큰아들에게 시켜 돌려주었다. 그는 밤에만 일하기로 했다. 그 일이란 장사꾼들의 짐을 실은 수레를 끄는 일이라 품삯이 난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많은 괴짝을 실은 손수레를 12~13사람이나 붙어서 간신히 끄는 것이었다. 그런 괴짝이란 비단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향기 좋은 담배들이었다. 괴짝 사이로 그런 좋은 냄새가 풍겼다. 그중엔 좋은 기름이라든가 술통들도 있었다. 밤이 새도록 그는 캄캄한 거리에서 진땀을 흘리며 무거운 수레를 끌었다. 밤이슬에 흠뻑 젖은 자갈에 그의 맨발이 몇 번이고 미끄러졌다. 그들의 선두에는 아이가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춰주었다. 그 불에 비치는 그들의 얼굴이나 몸뚱이는 길바닥에 자갈처럼 번들거렸다. 동쪽에 해가 뜰 무렵에야 돌아오는 그는 고된 몸을 못 이겨 한숨 자지 않고서는 아침밥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다. 그런 대신에 군인들이 인부를 징발하기 위하여
거리로 찾아다니는 낮에는 움막대에 쌓아둔 집더미 뒤에 숨어서 실컷 잠을 잤다. 그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또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봄이 짙어감에 따라서 온 시가에는 무서운 불안감이 점점 감돌 뿐이었다. 부자들이 매일같이 마차에 의복, 침구, 그리고 예쁜 애첩이라든가 그 여인네들이 가졌던 보석 등을 싣고 강변으로 가서 다시 배로 어디론지 운반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로 이 도시를 떠나간다고 진종일 집에서 숨어있는 그에게 밖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짓거렸다. 난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누워있는데 손가락에 새파란 보석이 번쩍번쩍하는 금가락지를 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서 번질번질해요. 큰아이도 이런 소리를 했다. 이상한 상자를 많이 싣고 가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더니 금은이 가득 들어있대요. 그렇지만 부자들은 가져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남은 건 곧 우리 것이 될 거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은 매우 궁금한 듯이 왕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가한 도시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을 내가 알게 뭐야 하고 왕룽이 무뚝뚝하게 대꾸하자 아이들은 못마땅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정말 그게 우리 것이라면 지금 당장에 가져오겠는데. 맛있는 과자가 먹고 싶어. 저 참기를 뿌린 과자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이 말을 들은 늙은 아버지는 꿈에서 깬 것처럼 혼잣말로 중얼댔다. 풍년이 든 해엔 우리도 가을 제사 때 그런 과자를 먹었느니라. 참깨를 털어서 조금 남겨두었다가 그런 참깨 박은 과자를 해먹었느니라. 왕릉도 설날에 아내가 만들었던 쌀가루와 돼지기름과 설탕으로 된 과자를 생각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지나간 날을 회상했다. 아, 고향에만 갈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자 갑자기 그 답답한 움막 속에서 하루도 더 지내기 싫었다. 집더미 뒤에 숨어서 발도 마음 놓고 펼 수 없었다. 밤이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수레에 밧줄을 끌고 무거운 짐을 자갈길로 끄는 것도 이젠 진저리가 났다. 그 길에 깔린 자갈들 하나하나가 원수같이 생각되었고 한 걸음이라도 그 자갈을 피하여 나갈 때면 그는 생명의 한 도막이라도 얻는 것처럼 대견했다. 어두운 밤에 어쩌다 거리에 비가 내려서 길바닥이 다른 때보다 더 미끄러워지면 그는 전신에 분노를 느꼈고 그것이 발밑에 밟히는 자갈로 집중되었다. 그 미끄러운 자갈들이 무자비하게 무거운 수레의 바퀴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았다. 아, 그 좋은 땅을 두고.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 엉엉 울었다.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하는 행동을 마치 어머니가 우는 어린애를 멍하니 바라보듯 흰 수염이 듬성듬성 난 얼굴을 찡그리며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오라는 보통 때와 다름없는 침착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떠돌아요. 왕룽은 움막 속에 누워서 몇 시간이나 군사들이 전쟁터를 향해 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따금 거적을 약간 쳐들고 그 사이에 눈을 떼고 군인들이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가죽 구두를 신고 각반을 찬 수백 수천의 발이 열을 지어서 지나갔다. 그는 밤에 수레를 끌다가도 앞을 비추는 횃불빛으로 어둠 속을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았으나 그 군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를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정신없이 짐수레만 끌곤 불이 나게 밥을 먹고는 집더미 위에서 새우잠을 잘 뿐이었다. 온 거리가 전쟁의 공포에 쌓여서 누구나 볼 일만 바쁘게 보고는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대문을 잠가버리곤 했다. 왕룽이 살고 있는 움막촌 사람들도 그러했다. 시장 거리에 가보아도 곡식전은 텅 비어 있고 비단과 포목전 거리에도 그렇게 찬란하게 휘날리던 깃발을 걷어버리고 큰 가게들은 모두 가게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큰 거리는 한낮에도 밤중처럼 고요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왕룽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이 움막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했다. 첫째, 그들은 누가 적인지 알 수도 없었고 또 재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는 것도 그리 무섭게 여기지 않았다. 적군이 쳐들어올 테면 오라지. 적군이 온들 지금보다 더 험한 팔자는 안 되겠지 하는 배짱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뿐 그들끼리도 별로 농담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 상점 주인들은 밤에 짐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나올 필요가 없으니 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상품 거래가 두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직업을 잃은 왕룽은 낮이나 밤이나 움막에서 빈둥빈둥 놀게만 되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다.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편하긴 했으나 날이 갈수록 남았던 돈이 줄어만 가니 다시 앞일이 캄캄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애군이 그래도 미진했는지 빈민구제의 공설식당조차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빈민구제 사업을 하던 자선가들도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일거리도 잃게 되고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으니 구걸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왕룽은 움막 속에 앉아 어린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넌 저 부잣집에 안 가겠니? 그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린 계집애는 방긋이 웃기만 했다. 그저 아버지의 눈을 만지려고 손을 허우적거렸다. 왕룽은 비참한 마음을 더 참을 수 없어 오란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여보, 당신은 황부잣집에서 매를 맞은 적이 있소? 오란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난 매일같이 맞았는거려. 뭘로 때리던가, 가죽끈으로 때리던가, 아니면 대나무나 동아줄로 때리던가. 나는 가죽끈으로 맞았어요. 말채찍인데 부엌 옆에 걸어두곤 늘 그걸로 때렸어요. 왕룽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오라는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이렇게 물었다. 이녀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 정도 매일 때릴까? 그러나 오라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냉담하게 말했다. 그럼요. 맞거나 서방님들 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내 같으면 모르지만 누구든 원하는 대로 이 서방 저 서방에게 끌려다녀요. 그리고 서방님들이 실증낸 종은 청지기들이 물려받아 서로 돌려가면서 끌고 자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만 예쁘면 어릴 때부터 누구나 이 지경을 당해야 돼요. 왕룽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더 생각하기 싫다는 듯 아이를 껴안으며 할 수 없지, 불쌍하지만 하고 혼잣말로 중얼댔다. 다음 순간 그는 뚝이 무너져 거센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다. 별 수 없어. 그래도 별 수 없어. 그리고 그가 멍하니 앉아있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얼떨결에 땅에 엎드렸다. 그 폭음은 그들을 눌러 죽일 것만 같았다. 왕룽은 어린 계집애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늙은 아버지는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다.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내어 울었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자 오라는 머리를 들고 입을 열었다. 내가 들은 소문대로 일이 벌어지나 봐요. 적군이 성문을 깨고 쳐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이 말에 대답할 사이도 없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부는 바람소리같이 들려오더니 차차 크게 번져 마침내는 거리가 뒤흔들릴 듯한 무서운 함성으로 변했다. 움막 속에 앉아있던 왕룽은 머리끝이 쭈뼛쭈뼛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나 별일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 소리만 높아질 뿐이었다. 이윽고 왕룽의 움막에서 멀지 않은 담장 저쪽에서 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억지로 대문을 밀어 젖히는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매우 요란스럽게 들렸다. 그때 언젠가 왕룽과 저녁 때 이야기하던 곰방대를 피우는 사나이가 움막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아직도 그렇게 앉아있는 거요. 마침내 때가 왔소. 우리들을 위해서 부잣집 대문이 열렸소. 그러자 오라는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의 겨드랑이 밑을 번개처럼 빠져나갔다. 왕룽도 얼떨결에 일어섰으나 미처 정신을 못 차려 빠르지 못했다. 어린 딸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밖으로 뛰어나오니 벌써 부잣집의 철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있었다. 그가 움막 속에서 들은 함성이 온 거리에 가득했다. 지금껏 굶주리고 학대받아오던 수많은 남녀들이 때가 왔다는 듯이 부잣집 대문 앞마다 몰려들고 있었다. 그렇게 높은 담으로 둘러싸였던 부잣집의 철문이 열리자
군중들은 물밀듯이 밟으며 밟히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몰려 들어갔다. 왕릉도 등을 한번 밀리자 벌써 그 속에 휩싸여 버렸다. 그도 좋든 싫든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뜻밖의 일에 놀라서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문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군중들 틈에 끼어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그리고 성난 야수처럼 부르짖는 군중들의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뜰에서 또 다음 뜰로 밀려 왕릉은 안채에까지 떠밀려 들어갔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뜰에 피었던 백합꽃이라든가 아직도 잎이 채 돋지 않은 나뭇가지에 이른 봄에 피는 금빛꽃이 피어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식탁엔 음식 쟁반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부엌엔 불이 타고 있었다. 군중들은 이런 부잣집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종이나 청지기들이 들어있던 방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안으로만 들어갔다. 거기엔 호사스런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고 검은 빛이나 붉은 빛 혹은 금빛 등 찬란한 칠들을 한 상자들이 있고 또 비단이 꽉 차 있는 의장도 있었다. 온갖 조각을 한 의자가 수없이 놓여 있고 벽엔 귀중한 그림 족자들이 걸려 있었다. 폭도들은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냈다. 의장이나 상자를 열어 젖히곤 무엇이든 있기만 하면 먼저 움켜쥐었고 또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침구, 의복, 휘장, 그릇 등이 서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가곤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왕릉뿐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남의 것이란 훔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처럼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처음은 그도 어리 빠져 군중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으나 이러는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서 끈기 있게 버둥거려 간신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물결이 급히 소용돌이 치면 그 가장자리에도 작은 소용돌이가 치듯이 왕릉이 빠져나와 서 있는 곳에도 약간의 혼잡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아낙네들만이 거처하는 안방의 뒤쪽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뒷문이 열려 있었다. 이 뒷문은 이런 때 이용하기 위하여 부자들이 옛날부터 마련해둔 비상문인 것이다. 이번에도 이 뒷문으로 달아나서 시내의 여기저기에 숨어 폭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졸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 달아나지 못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몸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몸을 주체하지 못한 탓인지 혹은 술에 취해서인지 한 곳에 숨어 있다가 폭도들이 다 지나간 줄 알고 기어 나왔다가 왕릉과 마주쳤던 것이다. 왕릉은 혼자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나이와 마주친 것이다. 그는 매우 비대한 사나이였다. 늙지는 않았으나 젊지도 않았다. 아마 조금 전까지 계집가 누워 있었던 듯이 몸에 걸친 것은 남빛 비단 두루마기 뿐이었다. 두루마기 밑으로 군살이 드러나 보였고 얼굴은 살이 쪄서 돼지처럼 가느다란 눈이 겨우 열려 있었다. 그는 왕릉을 보자 깜짝 놀라서 금방 칼에나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와들와들 떨었다. 아무 무기도 갖지 않은 왕릉은 그 꼴이 우스꽝스러워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마룻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줍시오. 목숨만. 그 대신 돈을 드리지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지요. 돈이란 말에 왕릉은 귀가 번쩍했다. 갑자기 가슴이 마구 뛰었다. 돈이다. 돈. 그렇다.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고향에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자기도 놀랄 만한 큰 소리로 우악스럽게 호령했다. 그럼 어서 돈을 내놓아라. 뚱보사내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울음 섞인 소리로 중얼대며 주머니를 뒤져 그 누런 손바닥에 은전을 꺼내들었다. 왕릉은 저고리 옷서풀 내밀어 그것을 받고는 다시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더 내놔. 사나이는 또 한 번 은전을 꺼내놓으며 울상을 지었다. 이젠 더 없습니다. 남은 건 하찮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기름방울처럼 그 축 늘어진 두 볼에 흘러내렸다.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양을 보자 왕릉은 갑자기 이제껏 느끼지 못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나가. 빨리 안 나가면 죽인다. 이 돼지 같은 놈아.
소 한 마리도 자기 손으로 잡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왕릉도 이때만은 이렇게 호통쳤다. 그는 미친 개처럼 어디론가 달아났다. 은전을 가진 왕릉만이 혼자 남았다. 그는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열려있는 뒷문으로 뛰어나가서 좁은 골목길로 그의 움막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남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은전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몇 번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다. 내일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15. 고향에 돌아온 지 며칠도 안 되어 왕릉은 벌써 고향을 떠났던 일이 거짓말처럼 생각되었다. 고향을 떠나 있었다는 것은 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그의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을 망정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서만 헤매었던 것이다. 그는 돌아오면서 은전 6잎으로 벼와 밀과 옥수수 등의 좋은 씨앗을 사왔다. 또한 돈이 있는 김에 미나리와 연뿔이라든가 또 맛난 음식을 장만할 때 돼지고기와 함께 삶을 붉은 무라든가 잘고 붉으면서도 향기 좋은 팥씨도 사왔다. 그리고 또 은전 10잎을 주고 밭을 갈 황소도 샀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정거장에서 내린 그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다. 늙은이나 아내나 아이들은 모두 얼른 집에 가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왕릉은 그 농부가 부리고 있는 황소의 눈이 팔렸다. 바탕이 큼직하고 멍에를 걸어맨 어깨가 딱 벌어진 것이 그만 마음을 끌었다. 그는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그 소가 그리 시원치는 않으나 나는 그런 소라도 필요하니 그 소를 안 파시겠소? 그러나 그 농부도 지지 않았다. 여편네를 팔았으면 팔았지 이 소는 팔지 않겠소. 이제 3살 나서 한창 부리기 좋을 땐데. 농부는 왕릉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밥만 갈았다. 왕릉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소를 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내와 아버지에게도 물어보았다. 저 소 어떨까요? 늙은 아버지는 유심히 바라보더니 훌륭한 소다 하고 대답했다. 오란도 한마디 했다. 그의 말보다 1살 더 먹었나 봐요. 그러나 왕릉은 그 소가 힘이 세 보이고 또 미끈한 누런 털빛이나 검고 어글어글한 눈에 마음이 끌려서 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 대꾸도 없었다. 이 소만 있다면 밭갈이도 할 수 있고 연자방아를 메어 곡식도 찌울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농부의 곁으로 다가가서 말을 붙였다. 값은 잘해줄 테니 내게 파시구려. 마치 싸우다시피 오랫동안 흥정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방의 시세보다 절반이나 더 비싼 값에 사게 되었다. 왕릉은 농부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자 멍에를 풀기가 바쁘게 고삐를 끌며 이것이 자기 것이 된 것을 좋아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지붕의 이형은 간 곳도 없었다. 집안에 남겨두고 간 괭이와 쇠스랑도 누가 훔쳐갔고 엉성한 대들보와 무너져가는 흙벽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크게 놀랐으나 곧 그에게는 돈이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성 안으로 들어가 아주 단단한 쟁기와 괭이, 쇠스랑을 2자루씩 사왔다. 지붕은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거적을 사다가 덮었다. 그날 해질 무렵에 그는 문간에 서서 그의 밭을 바라보았다. 겨울 동안에 얼었던 땅이 녹아 푹신해져서 파종하기에 알맞았다. 못에서는 개구리들이 요란스럽게 울었다. 고요한 봄바람을 타고 담 밑엔 죽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황혼 빛 속에 가까운 밭둑길에 서 있는 한 줄기의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복숭아 나무는 예쁜 봉오리를 맺고 있었고 버드나무는 연초록 새싹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윽고 고요한 대지 위에 달빛 같은 은색의 은은한 안개가 피어올라 나뭇가지들을 감싸는 것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왕릉은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혼자 밭에만 나가 있었다. 마을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간혹 지난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누가 내 살인문을 부수었소? 쇠스랑과 괭이를 훔쳐간 놈이 어떤 놈이요? 또 내 집 지붕을 벗겨다 뗀 놈은 누구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점잖은 군자처럼 머리만 저었다. 어떤 사람은 자네 삼촌이 그랬네 하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흉년에 전쟁이 났으니 어딘들 비적이 없겠나.
그런 세상에 누가 무얼 훔쳐갔느니 어떠니 할 나이가 있나. 배고프면 누구나 도적질 하는 게지 하고 말했다. 이웃집의 칭서방이 기다시피 왕룽을 찾아왔다. 이 교훈에 비적들이 자네 집에 틀어박혀서 이 부근 마을을 노략질했지. 자네 삼촌이 비적들과 가까이 지낸다고들 하지만 이런 시절에 그런 풍소를 믿을 수 있나.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노릇이야. 칭서방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아직 45살도 안 되었는데 머리가 백발이었다. 그를 바라보던 왕룽은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는 우리보다 지내기가 더 어려웠던 모양이네. 뭘 먹고 살았는가? 칭서방은 또다시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무엇인들 안 먹었겠나. 성 안에 가서 구걸하러 다닐 땐 개처럼 길바닥에 내버린 썩은 창자 같은 것도 주워 먹었지. 무슨 고기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이었지. 그저 옆편네는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을 사람이 못 되니까 어디서 주웠거니만 생각하고 먹었지. 그리고 옆편네는 나보다 기운이 약해서 먼저 죽어버리고 딸년도 잇따라 죽을 것 같아 군인에게 주었지. 말을 끊은 칭서방은 울먹하며 섰더니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종자나 있다면 뿌려라도 보겠는데 그것도 없으니. 이 말을 들은 왕룽은 칭서방의 손을 잡고 이리 오게 하고 방 안으로 끌고 갔다. 그는 칭서방의 옷자락을 벌리고 남방에서 사가지고 온 씨앗을 나누어 주었다. 벼, 밀, 배추 등의 씨앗을 주면서 왕룽은 칭서방에게 말했다. 내일 자네 밭에 우리 소를 끌고 가서 갈아주지. 칭서방은 갑자기 훌쩍거렸다. 왕룽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성난 사람처럼 말했다. 자네가 내게 파단 좀 나눠주던 것을 내가 잊을 줄 아나. 그러나 칭서방은 그칠 줄 모르고 흐느끼면서 돌아갔다. 왕룽으로서는 그의 삼촌이 마을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기뻤다. 어디로 갔는지 자세한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성 안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으나 아무튼 마을에는 없었다. 계집애들은 모조리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쁜 딸은 제값에 팔았지만 나중엔 그 흉한 곤보딸마저 전쟁터로 가는 군인에게 동전 몇 푼 받고 팔았다고 했다. 왕룽은 흑투송이가 되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는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까지 돌아가지 않고 빵 조각과 마늘만으로 점심을 내다가 밭둑에서 선채로 먹었다. 그렇게 서서 밥 먹는 동안에도 저쪽 바가에는 울콩을 심고 이논에는 못자리를 만들고 하는 생각들을 했다. 한낮이 되어 너무 고단하면 그대로 밭니랑에 누워 포근한 흙기운을 느끼며 한잠 달게 잤다. 집에 있는 오란도 결코 쉬지 않았다. 그는 손수 거적으로 지붕을 고치기도 하고 흙을 파다가 구멍난 벽을 바르기도 했다. 또 비로 뚫어진 방바닥도 고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성 안에 들어가서 침대와 탁자와 의자 6개와 큰 가마솥을 사고 그 밖에도 필요치는 않았으나 검은 꽃 모양이 그려진 붉은 찻병과 모양 예쁜 찻잔을 6개 샀다. 다음엔 향 파는 가게에 가서 대청 탁자 위에 모셔놓을 복신상과 그 앞에 불을 밝힐 향초와 향로 등도 샀다. 그 양초는 암소기름으로 만든 것인데 갈대잎을 쪼개어 만든 가느다란 심지가 박힌 굵은 초였다. 살 것을 다 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왕룽은 사당의 지신님이 문득 생각나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지신님의 모양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흙으로 만든 몸체는 비에 씻겨 눈도 코도 없었고 종이옷은 다 낡아서 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렇게 무서운 흉년인지라 아무도 거들떠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왕룽은 고소한 듯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일을 저지른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언성을 높였다. 사람을 못 살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왕룽의 집은 다시 새로워졌다. 대청 탁자 위에 향로가 놓이고 향불과 함께 큼직한 촛불이 춤을 추었다. 그리고 찻병도 찻잔도 놓여 있었고 침대도 있고 가구들도 갖추어졌다. 그의 침대 곁 봉창엔 새로운 종이를 바르고 문짝도 새로 달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왕룽은 지나친 행복이 새삼 두려워졌다. 오라는 임신하여 배가 불룩했다.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집 안팎으로 뛰어다니고 늙은 아버지는 양지 쪽에 기대어서 졸기만 하는 것이 무한히 만족한 모양이었다. 그는 졸면서도 빙긋이 웃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선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심어둔 콩은 껍질을 쓴 채 땅에서 고개를 뾰족뾰족 내밀었다. 돈을 아껴만 쓴다면 가을까지는 먹고 살 수 있었다. 왕룽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흰 구름이 덩실덩실 흘러갔다. 곡식이 자라는 들이나 그 자신이나 모두 햇볕과 비가 알맞아 느긋한 느낌이었다. 그는 마지 못한 듯이 중얼거렸다. 사당에 모신 지신님에게도 향을 피워야겠다. 아무래도 지신님 덕분이니까. 16. 어느 날 밤 왕룽은 곁에 누워있는 오란의 젖가슴 사이에 무엇인지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게 뭔데 몸에 감춰두고 있어. 그것은 헝겊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다. 만져보니 딱딱한 게 자갈 같았다. 오란은 처음엔 안 보이려 했으나 남편이 굳이 보려고 하자 한우 수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보고 싶거든 보세요. 하고 오란은 목에 걸린 끈을 풀어 남편에게 내주었다. 헝겊에 싼 것을 왕룽은 아무렇게나 해치자 갑자기 그의 손바닥에 숱한 보석이 쏟아졌다. 왕룽은 깜짝 놀랐다. 이만한 보석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수박 속같이 붉은 것, 밀빛같이 누런 것, 봄에 움트는 새싹 같은 연한 녹색의 것,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맑은 것 등등. 왕룽으로서는 보석의 이름도 알 수 없었다. 그에겐 보석들이 아무 인연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보석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갈고리 같은 손바닥에 놓인 보석들이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도 찬란히 광채를 내는 것을 보자 굉장한 보물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는 그 빛깔과 모양에 취해서 한동안 꿈쩍도 않았다. 오란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왕룽은 말을 더듬었다. 어디서? 오란은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때 남방 부잣집에서요. 그건 아마 첩이 가졌던 보물인가 봐요. 그때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벽돌 한 개가 비뚤어진 게 이상하게 보이길래 가만히 있다가 혼자 빼보았더니 번쩍이길래 소매 속에 넣어왔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왕룽은 감탄하면서 낮은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오라는 입가에 웃음을 띄었다. 그녀가 눈으로 웃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내가 부잣집에서 자란 것을 알잖아요. 부자 양반들이란 언제나 안심하지 않아요. 어느 해인가 흉년 때 황부잣집에 비적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들 종이랑 첩이랑 그리고 큰 마님까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보니까 가졌던 보물들을 그렇게 벽돌 속에 감춰두더군요. 다시 두 사람은 묵묵히 그 많은 보석에 정신없이 눈을 팔고 있었다. 이윽고 왕룽은 숨죽인 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는 화를 당할 거야. 팔아서 땅을 사두어야 마음이 놓이지. 소문이 나면 당장에 비적이 몰려들어 우리들을 죽이고 빼앗을 거야. 빨리 팔아서 토지로 바꾸어 두어야만 마음 놓고 잘 수 있지. 이렇게 말한 왕룽은 불이 나게 보석을 헝겊으로 싸서 끈으로 단단히 묶어 허리춤에 넣으면서 무심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침대 곁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다. 언제나 아무 표정이 없던 오란의 얼굴에 어떤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왜 그러는가? 하고 왕룽은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걸 다 팔 거예요. 오란의 음성은 떨렸다. 팔지 않고 어떻게 해? 이런 보석을 농사꾼이 가지고 있으면 뭘 하나? 2개만 갖고 싶어요. 오란의 음성은 단념한 듯 가라앉아 있었다. 안타깝고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왕룽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과자를 조르는 것 같은 오란의 목소리에 기가 죽었다. 2개만 줘요. 오란은 구걸하는 것처럼 어렵게 말했다. 조그마한 것 2만, 조그마한 진주 2만 줘요. 진주? 진주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왕룽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저 가지고 싶어요. 차고 다니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만 있을래요. 오라는 다소곳이 눈을 내리뜨고 떨어진 이불선만 만지작거리며 거의 단념한 듯이 가만히 있었다. 이때 왕룽은 이 둔중하고 충실한 아내의 마음을 아무 보수도 없이 꾸준히 부잣집에 종노릇을 하면서 다른 여자들이 보석을 끼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하고 그 손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엿볼 수는 있었다. 오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따금 만져보기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왕룽은 저도 모르게 무엇에 감동되어 허리춤에 넣었던 보석을 꺼내 묵묵히 아내 앞에 내놓았다. 오란의 갈고리 같은 손이 황홀한 보석 가운데서 움직이더니 2개의 흰 진주를 가려냈다. 오란은 그 2개를 내어놓고 나머지는 다시 헝겊에 싸서 남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2개의 진주를 다른 헝겊으로 싸서 가슴속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퍽이나 만족한 표정이었다. 왕룽은 아내가 하는 짓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 후에도 아내를 대할 때마다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마누라는 지금도 그 진주를 품속에 지니고 있을 테지. 그러나 왕룽은 아내가 그 진주를 꺼내어 들여다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또 그들은 그 진주에 대해서 한 번도 서로 말한 적이 없었다. 왕룽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황부잣집에 가서 아직도 팔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말짓기로 작정했다. 황부잣집을 찾아가니 그 사마귀의 털을 만지작거리며 거만을 부리던 문지기는 없었다. 그 큰 대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왕룽은 그 문짝을 2 주먹으로 쾅쾅 쳤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대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왕룽을 이상스럽게 흘겨보며 아는 체를 했다. 자꾸 두들겨 보우. 영감님이 일어나 있으면 나오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미친 개 같은 종년이 마음 내키면 열어줄게요. 그는 끈기 있게 두들겼다. 마침내 문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는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고르지 못했다. 이윽고 새빗장을 빼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삐걱거리며 대문이 겨우 움직이자 "거 누구요?" 하고 침통한 음성이 들렸다. 왕룽은 깜짝 놀라 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나요. 성밖에 왕룽이요." "왕룽이 누구야?" 문안 음성은 노한 것 같았다. 왕룽은 그 녹이 있는 음성으로 미루어 이 집 주인 영감이라고 짐작되었다. 그 말투가 청직이나 종년을 부리던 입버릇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룽은 아까보다 겸손하게 말했다. "노대인, 조금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영감님에게 아뢰지 않아도 대리인을 만나서 말씀드릴까 합니다만. 그놈, 그 개 같은 놈은 벌써 몇 달 전에 달아나고 없네." 영감은 대문을 삐끔히 열고 열린 틈 사이로 입을 내밀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왕룽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지 않고 영감과 직접 흥정하기는 곤란한 일이었다. 품속에 들어있는 보석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한시 앞이 그것을 주워버리고 보석보다 가치 있는 땅을 얻고 싶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씨앗만 해도 지금 소유한 토지가 2배로 되어도 풍족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옥한 황부자의 토지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터였다. 돈 문제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만 하고 왕룽은 주저하면서 겨우 입을 열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영감은 "내 집에 돈 없어." 영감은 더욱 음성을 높였다. "비적 같은 놈, 도적 같은 그 대리인 놈이 다 가져갔어. 그놈, 대대로 망해버릴 놈. 내 빚은 하나도 못 갚게 하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왕룽은 한급히 변명을 했다. "저는 돈을 드리러 왔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문 안에서 왕룽이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한 여인의 얼굴이 문 사이에 나타났다. 그거 참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구려. 왕룽이 본 그녀는 예쁘장스럽고 또 영리해 보였다. 왕룽을 보자 그녀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말하면서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큼 대문을 열어주고는 문 안으로 들어선 왕룽이 어쩔 줄 몰라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그의 뒤로 돌아가 다시 빗장을 걸었다. 영감은 저만큼 서서 쿨럭거리며 왕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때 묻은 잠옷을 입었는데 털 비단을 댄 안이 들여다 보였다.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긴 하나 아무튼 좋은 공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모양 없이 구겨져 있는 것은 아마 잠자리에서도 입은 탓이리라. 왕룽도 그를 마주 보았다. 호기심도 나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아직도 왕룽은 부자들을 대하면 까닭없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문에 듣던 그렇게 무서운 영감이 늙은이라곤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보다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늙은이보다도 말끔하고 또 너그러워 보이는 것이다.
전날에 그렇게 비대하던 영감이 지금은 모양 없이 여이고 피골이 상접했다. 오랫동안 얼굴도 안 씻은 모양이었다. 누런 손으로 실룩거리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이따금 입술을 문지르며 손을 떨었다. 그러나 여인은 꽤 아름다웠다. 오똑한 콧날, 날카로워 보이는 검은 눈매, 단단하고 맑은 탄력 있는 살결과 볼과 입술은 연지를 찍은 듯했다. 새까만 머리털은 검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났다. 말투로 보아 이 집 가족은 아니고 종임을 알 수 있었다. 음성도 날카로운데 아무렇게나 혀를 조잘거렸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한 여인과 영감 이외에는 그렇게도 많은 노비들이 분주하게 일하던 이 앞들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슨 볼일이요? 돈 이야기라고요? 여인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러나 왕룽은 머뭇거렸다. 그는 황노인 앞에선 입을 열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영리한 여인은 왕룽의 기분을 눈치채고 영감을 돌아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저리 좀 비켜줘요. 영감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기침을 하면서 비단으로 된 신을 덜거덕거리며 걸어갔다. 여인과 단둘이 남자 왕룽은 무슨 말을 해야 할 줄을 몰랐다. 그는 사방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지극히 어색했다. 그는 안뜰 안을 힐끗 들여다봤으나 거기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지푸라기 대나무까지 마른 솔잎 시든 꽃나무들이 난잡하게 널려있는 모양이 오랫동안 비지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참 답답한 양반도 있네. 여인의 날카로운 음성에 왕룽은 깜짝 놀랐다. 도대체 당신의 볼 일이란 게 뭐예요? 돈이 있거든 이리 내놔요. 아니요. 왕룽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니요. 볼 일이 있다는 것이요. 볼 일이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집에선 나갈 돈이라곤 조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안학내와는 얘기할 수 없어. 하고 왕룽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이 집까지 찾아오긴 했으나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거북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기만 했다. 아니, 왜 말 못해요? 여인은 뾰루통에서 대물었다.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이 집엔 아무도 없단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왕룽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얼빠진 얼굴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더욱 언성을 높여 말했다. 이 집엔 나하고 영감님 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들 어디로 갔소? 하고 왕룽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겨우 이렇게 물었다. 큰마님은 돌아가셨죠. 당신은 비적들이 와서 종들하고 살림이고 할 것 없이 다 가져갔단 얘기를 거리에서 못 들었어요. 그 비적놈들이 영감님의 두 팔을 묶어 달아매고 또 마님은 긴 의자에다 묶어놓고 소리를 못 지르게 입에다 재갈을 물리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지만 나는 물이 반쯤 잠긴 물통에 들어가 뚜껑을 덮고 숨었다가 나왔어요. 나중에 나와보니 비적들은 다 가고 없었지만 큰마님은 긴 의자에 묶인 채 돌아가셨잖아요. 비적놈들이 죽인 게 아니라 놀라서 죽은 거죠. 오랫동안 아편을 피웠기 때문에 몸이 썩은 갈대처럼 돼 있어 지탱하지 못했던 거예요. 청지기들과 종들은요. 문지기는 어떻게 됐나요? 왕룽은 내친 김에 연달아 물었다. 그 여인은 귀찮은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달아나 버렸어요. 한겨울에 먹을 것도 돈도 떨어졌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달아났죠. 그 여인은 음성을 낮추었다. 비적 중엔 먼저 달아났던 청지기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그 문지기란 놈이 앞장서서 서두르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놈의 자식이 영감님 앞에선 외면을 했지만 사마귀 털이야 숨길 수 있나요? 그놈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보석이랑 보물들을 숨긴 곳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대리인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집하고 먼 일가가 되니까 비적들처럼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여인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러자 뜰 안은 모든 생명을 뿌리채 뽑아간 것처럼 무거운 정적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여인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 황부잣집은 아버지 윗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은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모든 일을 대리인에게 맡기곤 들어오는 돈을 물쓰듯 헤프게 썼으니 결국 영감님 댁에 와서는 땅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젊은 양반들은 어디로 갔나요? 왕룽은 묻지 않곤 견딜 수 없었다. 너무나 생각 밖이라 여인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조금도 흥미 없다는 듯 냉담하게 말했다. 모두들 여기저기로 흩어졌죠. 이 꼴이 되기 전에 딸들을 치워버린 게 다행한 일이었죠. 맏아들이 영감님 걱정을 하고 모시러 사람을 보내왔지만 내가 여기에 그대로 계시라고 권했죠. 이 큰 집을 나 혼자 지킬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여인은 붉은 입술을 오므리고 제법 중대한 일이나 맡은 것처럼 뽐내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2, 3년 동안 영감님은 나만 의지해서 살았죠. 나도 달리 갈 곳이 없고. 왕룽은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그도 대강 짐작이 갔다.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영감의 돈을 빨아먹을 양으로 다 죽어가는 영감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경멸하는 투로 핀잔을 주었다. 당신은 종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또 음성을 높여 말했다. 영감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왕룽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땅은 팔 것이다.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이 계집에게 살 것이다. 남은 땅은 얼마나 돼요? 왕룽은 하는 수 없이 물었다. 여인은 곧 그의 볼 일이란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재빨리 말을 받았다. 팔 땅은 있죠. 서쪽 100날가리, 남쪽에 200날가리가 있어요. 한 덩어리는 아니지만 아주 큰 전답들이죠. 그건 모두 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은 영감님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한떼기의 땅까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 여인을 믿고 땅 흥정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영감님의 아들과 상의 없이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모두 팔겠소. 걱정 마세요. 젊은 양반들도 팔 수 있으면 팔라고 영감님에게 말하더군요. 그 양반들은 이런 곳에 살기 싫대요. 흉년만 들면 비적들이 달려들곤 하니까.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나요? 땅을 팔아서 돈을 나누려고만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땅값을 주어야 하나요? 왕룽은 아직도 못 믿어온 듯이 말했다. 영감님에게 드려야죠. 다른 누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하고 여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왕룽은 돈이 영감님의 손에서 이 계집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왕룽은 이 여인과 흥정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다음 날 다시 오지요. 다음 날 하고 대문간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여인은 왕룽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거듭 말했다. 내일 이맘때 꼭 오세요. 이맘때나 저녁때나 언제라도 좋으니까요. 왕룽은 대답도 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가 아무래도 사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일이었다. 그는 조그마한 찻집에 들어가 차를 청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솜씨 있게 차를 갖다 놓고 왕룽이 찻값으로 내놓은 동전을 까불거리며 던져 올렸다 받았다 했다. 왕룽은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니 그의 아버지 조부 때부터 성안에서 가장 이름난 황부자가 이렇게 망해버렸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었다. 농토를 허술히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의 생각은 다시 자기의 두 아들에게 미치었다. 아이들이 봄의 죽순처럼 무럭무럭 자라지만 오늘부터라도 아이들을 놀리지 말고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을 몸에 익히게 하고 언제나 흙냄새에 정이 붙게 해야 된다고 결심했다. 왕룽은 품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무겁고 뜨겁게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 공포를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무거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누가 그의 누더기 속에서 찬란히 번쩍이는 빛을 보고 소리칠 것 같았다. 이봐라, 너 같은 놈이 임금님이나 가지고 다니는 보석을 가지고 다니다니 하고 소리를 칠 것만 같았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보석을 땅으로 바꾸어야만 안심할 수 있을 듯했다. 그는 가게 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자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하지만 성안의 얘기를 좀 들려주시오. 나는 지난 겨울 동안 다른 데 가 있어서. 찻집 주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법이다. 더구나 자기가 마시는 찻값을 손님이 치러주면 그것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불이 나게 왕룽 앞에 마주 앉았다. 생쥐처럼 생긴 얼굴에 한쪽 눈은 찌그러지고 사팔눈이었다. 까맣게 기름때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차를 팔기도 하지만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그는 인류 요리사는 깨끗한 옷을 입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라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여 자기의 누추한 옷차림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 입을 열었다. 글쎄요, 흉년으로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아는 얘기고 다른 얘기라곤 황부잣집에 굉장한 비적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지요. 왕룽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었다. 주인산에는 모르는 일이 없다는 듯이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 집의 종년들이 발악을 하면서 끌려갔다는 둥, 뒷방의 첩들이 모두 강간을 당했다는 둥, 어떤 사람은 쫓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끌려갔다는 둥, 많은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 집엔 아무도 없죠. 남은 사람이라야 영감하고 영감님을 섬기는 척하는 뚜첸이란 종년뿐이죠. 그 계집은 벌써 오랫동안 영감방에 살았어요. 다른 계집들은 늘 바뀌었지만 그 계집만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영리한 계집이라 황영감은 그 계집에게 항상 바보가 되고 마는 거려. 그렇다면 이젠 아무거나 그 계집 맘대로 되겠군요. 하고 왕룽은 주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렇겠죠. 당분간은 제멋대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건 모두 긁어모으고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집어삼켜보자는 것이죠. 아무튼 그 집 아들들이 자기들 일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충성스러운 채 했댔자 별 수 없이 쫓겨날 테니까요. 벌써 한평생 먹고 살 만큼 마련했을 거려. 설사 100년을 산데도 넉넉할 거예요. 그럼 아직도 땅이 남았을까요? 왕룽은 몸이 달아서 물었다. 땅이요? 주인은 영문 모를 일이라는 듯이 되물었다. 땅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황부잣집의 토지를 판다고 하지 않느냔 말이오. 왕룽은 더욱 몸이 달아서 말소리조차 떨렸다. 아, 그 집 땅 말이로군요. 하고 주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꾸했다. 그때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을 이었다. 판대요. 그렇지만 묘지는 안 판대요. 몇 대나 조상이 묻혀 있다나요. 들어야 할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왕룽은 가게에서 나와 다시 황부잣집으로 향했다. 아까 만났던 여인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왕룽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을 걸었다. 영감님이 땅 문서에 자기 도장을 찍을 거요. 여인은 왕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찍고 말고요. 내 모가지를 걸어놓고 맹세하죠. 이쯤 되고 보니 왕룽은 털어놓고 말을 했다. 당신은 땅값으로 돈을 받겠소, 보석을 받겠소? 보석으로 받겠어요.